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미래, 폭탄 맞은 채권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채권 시장이 심상치가 않죠. 거의 폭격 맞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이 폭격 맞았다는 거는요,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됐던 8월 26일 기준으로 현재와 비교해 보잖아요. 국채 2년물은 수익률이 1.3%에서 1.8%로 올라갔고요. 국채 3년물 같은 경우는 1.4%에서 2%,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1.9%에서 2.48%까지 올라갔습니다. 국채가 올라가다 보니까 회사채도 덩달아 올라가면서 AA- 등급 기준으로는 1.87%에서 2.55%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채권 보유자들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 투자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연이자 1.5%를 주는 10년짜리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폭등해서 1년 예금금리가 2.5%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채권을 처분해서 현금을 마련할 일이 필요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1.5%짜리 채권을 사겠습니까? 예금금리가 2.5%고 10년물 채권금리는 3%가 넘는데,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가격 낮춰서 수익률 3% 나오게 해드릴 테니까 사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요, 매도자는 가격을 많이 낮추어야 거래가 성사된다는 거죠. 솔직히 급격하게 금리 인상될 게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나타날까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채권 사는 거 호구 아님, 완전 싸게 안 팔면 안 산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급격하게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긴축 움직임이 빨라졌고 거의 비슷하게 채권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먼저 캐나다에서 갑자기 매파로 전환하면서 양적 완화 축소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호주마저도 근원 물가가 2% 넘게 치솟으면서 예정보다 빨리 긴축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강해졌고 채권 시장이 불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주요 국가의 예상보다 빠른 태세 전환이 지금 한국 국채 금리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국채 시장에 별로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자, 10월 27일 날 BOK 이슈 노트에서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일시적 인플레가 아닌 장기적 인플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요, 저희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 물가 성장률 지표 자료실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6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소비 심리 지수가 눈에 띄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공급층 인상 요인에 누적된 상황에서 수요까지 살아나네, 그럼 물가가 튈 것이고 결국에는 긴축이 빠르고 강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채권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1.2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 대한민국이 내년엔 저물가가 될 것이고 그런 금융 불균형 방지 차원에서 코로나19 긴급조치만 회수하고 끝날 거라고 봤는데, 긴축에 따른 물가 인상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미 한국 국채 시장이요, 기준금리 4번 인상하는 걸 선반영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금통위 이후에 10월 금통위 이후에 해외 IB들이 내년에 1.75%까지 기준금리 올라갈 수 있다 얘기했거든요. 국내 전문가들은 1.25에서 1.5%인데 해외 IB들이 더 공격적으로 전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1.75에 맞게 채권금리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어제 밤부터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정부만 쳐다보는 국채값 폭락, 금융사들 단기간에 너무 잃었다. 한 트레이너는요, 정부 개입 전엔 시장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부가 개입에 들어갔습니다. 단기물 축소와 긴급 바이백이라 해서 기사가 떴어요. 먼저 다음 달에 정부가 국고채 발행 물량을요, 단기물 중심으로 축소시킨다고 발표했고요. 필요한 경우 긴급 바이백을 시행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시장에서 되사서 회수하는 것이죠. 자, 정부의 개입 덕분에 채권 시장이 오후장에서는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3년물 국채금리가요, 오전장에서 2.1%까지 올라갔거든요. 얘가 불과 한 달 전에 1.6% 수익률이었어요. 엄청난 변동성이죠. 근데 오후장에서 2.017%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자, 국채금리 이렇게 뛰는 거 정부의 개입으로 이제 안정이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정부가요, 외환시장이든 채권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입니다. 바로 한쪽 방향으로 과하게 움직일 때 정부의 개입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개입은요, 방향을 바꾸려는 것도 아니고 채권 가격을 떠받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워낙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게 보이니까 잠시 개입해서 과열된 걸 좀 진정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자, 개인적으로 채권 전문가들도 참 답답합니다. 정부만 쳐다보는 국채가 폭락, 이걸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금리 전망을 못합니다. 첫 금리 인상이 있었던 8월 기준금리 인상 전에 설문조사에서 채권 전문가 3명 중 2명이 금리 안 올릴 거라고 봤어요. 이때는 안 올릴 요인이 더 없었거든요. 무조건 올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전망을 잘 못하니까 계속 채권 사들이다가 나중에 금리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온팡 뒤집어 쓴 겁니다. 당장 10월달 금통위에서도요, 통방문에서 점진적이라는 문구가 없어지고 적절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주환 총재가 연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채권금리 뛰었잖아요. 바로 팔았어야죠. 어떻게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오른다는 걸 모를 수 있죠? 자,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에 펼쳐질 상황의 축소판이 지금 채권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자산으로의 현금 역할에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자산 대부를 통한 이자 수익 감소 부분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채권 금리 보세요. 자, 예를 들어 20억 아파트 매도하고 20억 이상 장기물을 증권사에다가 매수 요청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세전으로 월 이자 수익이 400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자 받을 수 있죠?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장기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괜찮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예금 시장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온다?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돌아오게 되는데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공급 증가 요인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이 부동산의 미래를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난 기사 보이죠? 8주 연속 둔화라고 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날 오후 2시에는요,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저희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은 기준금리 인상 직후에 0.22%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16%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인천 지역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 축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거의 폭등세였거든요. 이게 진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직 전세 가격 움직임은 좀 덜해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금리 인상 전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축소됐지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되려면 실질적으로 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예금 금리가 올라야 전세를 주는 집주인 입장에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지 않고 나 그냥 귀찮으니까 은행에 예금 맡길래 정도는 되어야 전세 가격이 안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두 차례 정도는 더 올라야 전세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당장의 아파트 가격 안정세, 아파트 전세 가격 안정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부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내년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깡통 정세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관계부처 장관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주택시장 상승세 주축 모든 수단 총동원하겠다. 국토부 장관은 오늘 주택시장 안정국면 진입 초기 상승률 둔화 이렇게 밝히면서 추가로 좀 덧붙였어요. 다만 문제는 아직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딸려오기를 희망한다고 약간은 좀 몸을 사린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맞아요. 여전히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요. 연속된 금리 인상이 반영된다고 했지만 올려도 1.0%예요. 자, 그러면은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각각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안 팔고 싶어 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일단 몸을 사리게 되기 때문에 거래급감에 따른 줄다리기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1분기에 추가금리 인상에서 1.25%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팔아서 예금에 넣을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기예금 금리가 2%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한 이야기는 전 공감을 합니다. 기준금리가 1.25%까지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우호적인 금리 환경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쇼킹 부동산에서는 내년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지만 내년에 집값 폭락한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주로 2023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년에는 주로 주택시장의 줄다리기가 강하게 일어나고 아무래도 매도자가 힘이 빠지는 시기가 내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화끈하게 집값 하락하는 거 보시려면요, 최소 기준금리가 1.5%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고가 대단지 아파트 입주도 동시에 병행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전세값을 떨어뜨려야 매매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 3차례, 4차례 올리면서 최소 기준금리 1.75% 맞추면은요, 분명히 약세장은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급락과는 좀 상황이 다른 부분, 주로 초고가 아파트나 고가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하락세지 일반 아파트 전체적인 하락세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023년부터 빨라야 2022년 말부터 서울 전체 또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하락세,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금리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와중에서 대규모 신도시 입주도 수도권 지역에 많이 예정이 돼 있죠. 자, 이런 수도권 신도시 입주는요,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빅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기, 2기 신도시 주택 입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저희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